권력 공고화 과정.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은 36세의 나이로 내각 수상이 되었죠. 하지만 정부 수립이 곧 권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주변에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안파의 원로 김두봉, 남로당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박헌영, 그리고 소련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 형식적으로는 연합정부였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이 어떻게 모든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 체계적인 숙청, 그리고 전쟁 준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48년 북한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의 권력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파벌이 연합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주파, 빨치산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주요 인물 김일, 최용건, 김책, 최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이들은 1930년대 만주에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한 혈맹이었죠. 이들은 김일성 권력의 핵심이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연안파. 중국 예난 연안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한 그룹입니다. 주요 인물 김두봉, 최창익, 무정, 김창만, 한빈. 김두봉은 독립운동의 원로였고 한글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형식상 국가원수였습니다. 무정은 조선의용군 사령관 출신으로 군사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소련파. 소련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인 2-3세들 또는 소련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주요 인물 허가희, 박창옥, 남일, 박영빈, 박일우. 이들은 러시아어가 모국어였고 소련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소련군 점령 초기에 통역과 행정 실무를 담당했죠. 남로당파, 국내파 포함. 남한의 조선공산당 출신들과 국내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주요 인물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김삼룡, 임화. 박헌영은 1920년대부터 활동한 전설적인 공산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김일성과 만주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와 보안기관, 즉 총과 감옥을 쥐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만주파를 핵심으로 하되. 둘째, 다른 파벌들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셋째, 위협이 되면 제거하는 것. 이제 그 제거 과정이 시작됩니다. 권력 공고화의 첫 희생자는 조만식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누구였나? 조만식 1883-1950, 은 평안도에 존경받는 민족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 장로이자 교육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고 신간회에도 참여했습니다. 평양의 오산학교를 이끌었고 고당선생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탁통치 반대와 가택연금.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자 조만식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왜 또다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반면 김일성과 공산당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신탁통치를 찬성했습니다. 소련군과 김일성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1946년 1월 5일 조만식은 평양의 자택에 가택연금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금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순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진했지만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평양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후퇴하면서 정치범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10월 중순 평양이 함락되기 직전 조만식은 비밀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전쟁 중 행방불명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가 이때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67세의 노인이자 민족의 스승이었던 조만식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만식 제거의 의미. 조만식의 제거는 김일성 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족주의자, 온건파, 비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체제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김일성과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비극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조만식이 민족주의 진영의 희생자였다면 박헌영은 공산주의 진영 내부 숙청의 대표적 희생자였습니다. 박헌영은 누구였나? 박헌영 1900-1955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해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지하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고문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했고 남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좌익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946년 미군정의 탄압이 심해지자 월북했고 북한 정부에서 부수상 겸 외무상을 맡았습니다. 박헌영의 위상과 위협.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여러 면에서 위협적이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 운동 경력이 훨씬 길었습니다. 박헌영이 1920년대부터 활동할 때 김일성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둘째, 이론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셋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잘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넷째, 남한의 지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로당 조직은 여전히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박헌영이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헌영의 명망과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전쟁과 남로당의 역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박헌영은 전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니, 그도 전쟁을 주장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장담했습니다. 남한에는 20만 명의 남로당원이 있습니다. 인민군이 남진하면 그들이 봉기할 것입니다. 남한 인민들도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은 빠르게 남진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에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박헌영이 약속한 남한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 지하 조직은 이미 대부분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당원들이 체포되거나 전향했습니다. 일반 남한 주민들도 북한군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군의 점령 정책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실패와 책임 문제.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0월 유엔군과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고 평양이 함락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패주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다시 38선 부근으로 돌아왔지만 북한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김일성도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고 지도자였기에 책임을 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박헌영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숙청의 시작. 1952년부터 박헌영에 대한 숙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측근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엽 전 남로당 부위원장, 조일명 전 남로당 선전부장, 임화시인이자 평론가, 설정식, 배철 등 남로당 핵심 인사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다양했습니다. 마이너스 미제의 간첩, 마이너스 전쟁을 고의로 실패시킴, 마이너스 남한에서의 봉기를 거짓으로 약속함, 마이너스 당과 수령을 모함함, 마이너스 파벌 활동. 물론 이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쇼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헌영의 체포와 처형. 1953년 박헌영 자신도 체포되었습니다. 부수상이자 외무상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1953년 8월 박헌영과 남로당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완전히 정치적 쇼였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처형 시기는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1955년 12월경에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전설, 30년 넘게 혁명을 위해 싸운 투사가 동료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처형된 것입니다. 남로당파의 완전한 제거. 박헌영의 처형과 함께 남로당파는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로당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50년대 중반 남로당파는 북한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남로당파가 제거된 후에도 김일성의 숙청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안파의 숙청. 연안파는 중국 예난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한 그룹이었습니다. 대표 인물은 김두봉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형식상 국가원수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연안파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 8월,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안파와 소련파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독재를 비판하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비판 후르쇼프의 비밀 연설에 영향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 쿠데타 시도를 사전에 알아차렸고 즉각 반격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비판자들은 규탄당했고 숙청되었습니다. 윤공음과 서위는 소련으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두봉의 몰락. 김두봉은 직접적으로 8월 종파 사건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안파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김일성은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1957년 김두봉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 문제로 사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숙청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설에는 농장으로 추방되어 노동하다가 사망했다고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다고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원로이자 한글학자였던 김두봉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안파의 다른 주요 인물들도 차례로 숙청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최창익은 1958년 숙청되었고 무정장군도 1951년 전쟁 중 책임을 물어 처형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 연안파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소련파의 약화. 소련파는 다른 파벌들보다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면 소련이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련파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일부는 숙청되었고 일부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만주파의 완전한 승리. 1950년대 말이 되면 북한 권력의 핵심은 완전히 만주파가 장악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내각, 군부의 요직은 모두 김일성의 만주. 빨치산 동료들과 그 후계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김일, 최용건, 최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등이 권력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파벌 숙청과 함께 김일성은 당정군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 조직 장악. 조선노동당은 북한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당 위원장 1949년부터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당은 정부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정부가 집행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부 인사는 당원이어야 했고 당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당 세포 조직이 모든 기관, 공장, 학교, 군부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정부 기구 장악. 김일성은 내각 수상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주요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김일성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처들. 민족보위성 국방부 최용건 김일성의 만주파 동료. 내무성치안 박일우 보안기관 장악. 사회안전성 비밀경찰 방학세 등 숙청 집행기구. 또한 1972년 이전까지는 내각 수상이 실질적 권력자였지만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가 도입되면서 김일성은 국가주석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악. 군대 장악은 권력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1948년 창설 당시부터 김일성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정치장교 제도 소련식 제도로 모든 군부대에 정치위원 정치장교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군대 내 사상 교육과 감시를 담당했습니다. 보위부 군대 내 비밀경찰 조직, 장교들의 충성도를 감시했습니다. 빨치산 출신 장군들, 김일성과 함께 싸운 만주파 출신들이 군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군대는 수령의 군대로 규정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김일성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국가보위부구 정치보위부 반혁명 활동 감시, 정치범 체포, 고문, 처형, 사회안전부 일반 치안과 주민감시. 이들 기관은 광범위한 정보원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직장, 학교, 아파트마다 정보원이 있었고 이웃을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통제. 당정군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주민은 어떤 조직에든 소속되어야 했고 조직을 통해 통제받았습니다. 인민반 제도 20-30 가구를 하나의 인민반으로 묶고 인민반장이 주민들을 감시했습니다. 통행증 제도 여행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배급제 식량과 생필품을 국가가 배급함으로써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을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치체제. 소련식 일당 독재 조선노동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 민주집중제 당 내부의 의사결정 원칙. 형식상으로는 민주적 토론, 실제로는 상부의 결정을 따르는 중앙집권제. 개인 숭배 스탈린 숭배를 모방한 김일성 숭배. 경제체제. 계획경제 중앙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 중공업 우선 정책 소련의 모델을 따라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우선 발전. 농업 집단화 개인 농민들을 협동농장으로 조직화. 1950년대 중반 완성. 국유화 모든 주요 산업과 토지를 국가가 소유. 사회문화.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련의 예술 원칙을 도입. 예술은 당과 수령을 찬양해야 함. 유일사상 체계 김일성의 사상과 교시가 유일한 진리. 다른 사상은 허용 안 됨. 성분제도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소련식 계급제도. 하지만 북한만의 특수성도. 북한은 소련 모델을 따랐지만 독자적 특성도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개인 숭배의 강도 스탈린보다 더 강한 김일성 숭배. 둘째, 세습체제 소련에는 없던 권력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셋째, 주체사상 1950년대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북한 독자의 이데올로기. 넷째, 군사중심 소련보다 더 강한 군사주의. 권력 공고화와 함께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집착. 김일성은 처음부터 무력 통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를 미제 괴뢰로 규정했고 무력으로 해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9년부터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증강. 1948-1950년 인민군은 급속히 증강되었습니다. 병력 증가. 1948년 초 약 5만 명. 1950년 6월 약 20만 명. 무기 확충. 소련에서 T-34 탱크 수백 대 도입. 야포, 박격포 등 중화기, 전투기, 폭격기. 훈련. 소련 군사고문단이 훈련 지휘.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인 병사들 귀환 약 5만 명. 이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음. 남한의 군사력. 반면 남한의 군사력은 약했습니다. 1950년 6월 당시 국군. 병력 약 10만 명. 탱크 거의 없음, 장갑차 몇 대. 중화기 부족. 공군 전투기 없음, 연습기만. 미군은 1949년 6월 철수했고 소규모 군사고문단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치슨 라인 발표 1950년 1월. 김일성은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스탈린의 허가. 하지만 김일성이 혼자 전쟁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련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1949년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은 거절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1950년 초 국제 정세가 변했습니다.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 정권 수립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50년 1월 미국의 에치슨 라인 발표 한국 제외. 스탈린은 이제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50년 4월 김일성은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탈린이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마오쩌둥의 동의. 1950년 5월 김일성은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을 만났습니다. 마오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중국은 막 내전을 끝냈고 아직 대만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이 이미 동의했다는 말을 듣고 마오도 동의했습니다. 단 필요하면 중국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쟁 계획. 북한군 참모부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표 1-2개월 내에 전 한반도 점령. 전략. 마이너스 기습 공격으로 국군을 초기에 와해. 마이너스 주력 부대로 서울 신속 점령. 마이너스 남쪽으로 계속 진격해 부산까지 장악. 일정. 마이너스 공격 개시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마이너스 이후 일요일은 방심하는 날. 38선의 긴장. 1949-1950년 38선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50년 6월 38선에는 살벌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공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탱크, 대포, 병력이 38선 북쪽에 집결했습니다. 남한 국군과 정부는 이 징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이 38선을 침범했다. 우리는 정당 방위를 위해 반격한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이 계획적으로 남침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이 어떻게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 6월 김일성은 36세에서 38세 사이에 2년간 절대 권력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련이 앉힌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구축한 독재자였습니다. 모든 경쟁자를 제거했고 당정군을 장악했으며 개인 숭배를 시작했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조만식, 박헌영, 김두봉. 한때 그와 함께했거나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숙청, 처형, 연금. 이것이 김일성 권력 공고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그는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전쟁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후 김일성이 어떻게 개인 독재를 더욱 강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